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오늘도 경제지표 나와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ADP 고용 관련한 그런 지표 나왔죠. 시장 변동성도 키우고 있고요. 그런데 금요일이 메인 이벤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고용 보고서 그날 나오니까요. 블랙아웃 기간이 7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지표도 나오고 페드 인사들 스피치도 있고 한데 7일부터는 이제 페드 인사들의 스피치는 마무리됐죠. 월말 월초 경제지표도 일단락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좀 변동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내부적으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진다 해가지고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일정 레인지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 흐름은 국가별로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봤을 때 매크로 흐름이 기업 실적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심리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업 실적 쪽으로 언제 영향을 미칠지 그게 관심이 가는데, 기업 실적이 조금씩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3월 말에 집계했었던 그 예상 실적보다 분기 말에 집계한 그런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상치가 조금씩 좀 개선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확정 지을 만한 확실하게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각국별로 통화정책이 시작되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오늘 내일이 22 통화정책 회의고요. 16, 17이 BOJ, FOMC 회의가 17, 18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22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요. BOJ는 반대로 금리 인상. 페드 같은 경우는 동결이 예상이 되죠. 22가 인하하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BOJ가 인상을 할지는 약간 좀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이외 자산 시장이 사상 최고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아직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는 전 세계 지수를 집계한 그 인덱스입니다. 사상 최고치 들어서고 있고요. 미국 비중이 꽤 큰데 미국이 만약에 사상 최고가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장들이 좀 약해도 이게 신고가 갔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장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신고가 못 내고 있는 와중에 나머지 시장들이 강세를 보여서 신고가를 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번 통화정책 회의가 지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Exceptionalism, 이게 요새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미국 예외주의가 미국만 상승을 못하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 예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선이 독일이고요. 이 그린색 선이 코스피고요. 붉은색 선이 중국 상해고요. 푸른색 선이 나스닥, 노란색 선이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작년에는 이 니케이 지수하고 나스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강한 쪽에 들어갔었는데 약하게 분류가 됩니다. 독일 증시 중심으로 해서 유럽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이 와중에서 22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럽의 유동성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자산시장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은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거 한번 살펴보죠. 22 쪽에서 집계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 보면 많이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 2.2% 전후에서요. 그 쪽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더 인하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또 재정 지출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화에 대해서 킹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욕심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사실 좀 과잉 해석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ECB나 BOJ나 페드는
그냥 한통속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협하거나 자리를 탐내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스토리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 옆에 그림 보면 유로가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20%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달러가 50%가 넘고요. 일본 엔화가 꽤 높습니다. 거의 6% 가까이 되고 브리티시 파운드가 5%. 이 네 개 국가 합하면 거의 8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라가 아직도 통화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화 수합 자체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고받는 사이다 보니까 아직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금리 인하 자체가 요 맨 아래에 있는 스위스가 좀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ECB, 스웨덴 이쪽이 좀 약간 한 템포 늦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드하고 BOE 영국이 좀 한 템포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0.25%니까요. 그리고 ECB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한번 하고 다음 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다음 달까지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ECB 이사회 내에서도 금리 인하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이분 얘기보다도 이사벨 슈나벨 이사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통화정책회의 때부터도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여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신고가를 이렇게 내고 있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화정책이 먼저 시작이 됐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페드가 뒤따라온다라는 것이죠. 페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로리 로건 총재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유동성 공급 관련된 얘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한 얘기보다는 통화 정책에 관련된 금리 관련된 얘기로 좀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를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된다. 그런 의견에 동의한다. 이 얘기거든요.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를 종료한다. 이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접근하겠다. 정책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확인을 하고 시행하겠다.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가 여기 이 PCPI 지표요. 여기에 이제 2%의 상승을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끌고 가는 거죠. 2018년을 만약에 100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1년에 2%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 선을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2%가 좀 안 되는 해도 있고 해서 실제로 2%가 상승하지 않는 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를 초과해도 이 아래쪽에 모자른 부분 2%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그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통화정책을 바로바로 바꾸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통화정책에 좀 여유를 가지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2%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많이 초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평균 목표 2%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한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10% 이상 더 초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참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죠.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잡겠다. 경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번 달엔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고 그게 7월이 될지 뭐 9월이 될지 그것이 좀 불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9월 지나면서 한 번, 그리고 연말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면은요, 지금 현재 시점이 ECB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ECB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그 단계인데, 그때 주가가 이렇게 최고가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요. 이 경우는 22보다 정책도 좀 한 발 늦고 경기 흐름도 약간 한 템포 늦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가도 유로 증시에 좀 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유동성도 유럽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니까요. 그럼 통화정책이 일단 마무리되면 넘어갔던 게 다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통화정책 마무리되고 22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통화정책이 옆으로 길 수도 있죠.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는 인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 정책이 후행하면서 경기 흐름이 약간 뒤처져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또 유동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통화정책 기간 동안에 나오는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스토리들을 보면서 이러한 흐름을 한번 가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고가를 냈고 그 다음엔 또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통화정책 흐름을 쫓자라는 것이죠. 그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7월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미국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이유가 유동성을 푸는 직접적인 결정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보면서 유동성 흐름을 가늠하고 전체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 기간과 더불어서 7월에 재무부 반기 계획까지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들 이게 엮이면서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 이걸 추적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22 통화정책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일 마무리되는 거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도 있었고 6월 6일은 또 우리 시장 휴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이 또 열렸다가 쉬었다 뭐 이런 식이어서 동영상 내용을 만들기가 약간 좀 그런데 주말에는 항상 제가 약간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주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주말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